과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전 저희들이 가졌던 모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가 뉘어 지어갈 때 몇몇 사람들이 어디론가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서 막 뛰어가듯 걸어가듯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마도 예전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만한 그런 작은 시골에서의 혹은 옛날 어떤 소소한 우리의 삶에서의 그런 모임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임이 이런 것만은 아니고 모임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모임의 개념과 모임의 정의가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공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 큰애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누구를 보기로 때 했다고 해서 얘가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채팅이 되었든 게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남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임은 이처럼 우리가 기성소에 가지고 있는 모임의 개념과 이미지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이것이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의 장소로 삼고 있는 또 다른 공간 제3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임은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함과 편리함을 줍니다. 저번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임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저희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해야 될 것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상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매혹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 모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도 한국이 이제 총리에 대한 그 인준 절차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장관, 임명직에 대한 어떤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지만 요즘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그 자리에 잘 사람들이 앉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청문회, 인준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감추어졌던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로는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의 어떤 청문회, 인준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피해가 끼쳐지기도 하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10년 전, 20년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병역에 대한 비리 혹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재산상의 소득의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본다는 것, 자칭 피해를 본다는 것.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지명이 되어도 장관의 자리에 지명이 되어도 고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와대의 국회 인준 절차를 밟고자 했던 한 후보자도 그가 했던 가장 억울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던 얘기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만 그랬냐 라는 겁니다. 나만 그랬냐, 나만 그런 거지 않지 않느냐, 사실 내 전임자들도 다 그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원래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아닐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 사이버 공간의 유익함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가입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다가 그 모임을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임의 구성원으로부터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귀찮은 질문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퇴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것은 어떠죠? 특별히 이제 주목의 세계, 그리고 이 조직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는 탈퇴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응징이 반드시 따르는 그런 단체들도, 모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내가 원해도, 내가 정말 나아가고 싶어도, 내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이버 공간은 그러한 어떤 내가 언제든 원할 때 들어가고 원할 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임을 이제 즐거워하고 유익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대화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과연 이 사이버 공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가 개진되어지는 공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논리에 규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집단적 테러를 가하는데, 그 사이버 공간의 집단적 테러가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을 파괴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엄청난 폭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소셜 네트워크가 과연 우리에게 쌍방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였던 브리즈몬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러한 현대인들, 수많은 소통의 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없이 고독해하고 끝없이 외로워하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본다면, 모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임 공동체 안에 나를 그만큼 더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감추면서는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 지속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빈도가 잦아지고, 내가 어떤 모임에 자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비례적으로 그 모임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 관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내가 자주 갖는 모임,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모임을 갖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빈도만큼 신뢰도는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자주 만나면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어져서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단체의 힘으로, 그 공동체의 힘으로, 그룹의 힘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협동조합,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공동 구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그것이 1000불이라고 생각해보면 컴퓨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 100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100사람이 한 그 컴퓨터를 파는 그 사람과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100대를 구매할 텐데 당신들에게 얼마까지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한 개인이 가서 아무리 할인을 받아봤자 정말 관대한 사장을 만나서 받고 받아봤자 10% 이상 받겠어요? 그런데 100명이 가서 내가 100대를 사겠다고 하면 그 할인받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아니라 굉장히 다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공동체의 힘, 협동조합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단체가 그러한 모임이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소규모의 협동조합의 형태의 어떤 소비자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표와 다른 방향은 분명 긍정적 시너지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보시면 누가 또 그렇게 자주 모여요? 작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보이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모여서 논의하고 교도소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만나고 또 나와서도 만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등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등을 치고 다른 사람들 사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잔고를 1원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열심히 힘써서 모였겠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모임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자주 모여도 아무리 신뢰관계가 돈독해도 그 모임은 결코 바람직한 그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당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 사무실을 좀 빌려주십시오. 저희가 목요일 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교회 장소를 빌리고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일들은 얼마든 가능하지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일을 위해 모일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구와 자주 만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자주 만나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음침한 뒷자리, 항상 보이지 않는 음침한 저 구석자리, 이걸 좋아한다는 건 한번 우리가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규명해보고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실에도 보면 거의 뒷자리 문 옆, 그래서 언제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래서 자유로운 그 자리를 사모했던, 그 자리를 즐겨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면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생각할 때 그 FBI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말보다 정직한 몸이 주는 말보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우리의 몸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잘 분석해보면 그 모임의 양태와 모임의 빈도수와 그 모임의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이는가, 얼마나 자주 모이는가, 그들이 모여서 주로 무엇을 하는가, 이것들을 보면 그 모임의 성격과 그 모임의 방향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자주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정기적으로 누군가 함께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신 그런 모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그 모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날마다 모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을 투입을 했습니다. 힘써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모였을까?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들은 어디에서 주로 모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도대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그토록 힘썼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만나고 싶어 했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하고, 헤어지면 또 만날 그날만을 소망했을까?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모임,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정말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모임을 위해서 내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모임, 그 모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가슴 졸이면서 기대했던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내가 비록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전에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에게도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이고, 없으시다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모이고자 했을까?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교회에 모였다는 거 에이 다 그 얘기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왜 그렇게 모였나? 왜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함께 자리를 하고 싶어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나도 그러한 모임이라면, 나도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한번 만나고 싶고 한번 모임을 가져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생겨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그런 모임을 갖고자 원하신다면, 나에게도 그런 모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사회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최대한 그 모임에 대한 감정적인, 결단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적인 요인을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이 그래 그만두자,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좀 더 해결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좋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자제시키고 배제시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될 경우, 쌓이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떠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도 생각할 만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가? 방문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한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을 하는 중에 거위 알 하나가 이 부화를 하게 됐습니다. 새끼 거위가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새끼 거위가 딱 태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두리번거리고 그러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이 콘라드 이 박사님 딱 발견하죠. 그러고는 이 콘라드 박사님에게 아장아장 이제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왜 일어나 하고 봤더니 그러면서 발견한 이 새끼 거위의 습성이 뭐냐면 이 새끼 거위는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경험한 처음 바라본 대상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누가 되죠? 어미 거위가 되죠. 그래서 어미 거위를 따라서 어미 거위의 행동의 모든 유형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거위는 이제 어미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바라보았던 그 대상 그것이 나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 거위의 머릿속에 거위의 뇌 속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자리 잡히는 것을 가리켜서 각성이라고 각인이라고 각인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되어져서 각인된 대로 거위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 거위의 뇌 속에 각인되어진 내용이 그의 행동을 규정하고 행동의 기준이 될까? 봤더니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거위가 각인되어진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박사님이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러한 각인된 거위의 행동, 유형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박사님이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도 거위에게서 나타났던 각인된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각인된 내용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행동 유형이 인간을 통해서도 나타나더라는 것. 그걸 가리켜서 그런 원리를 가리켜서 이 박사님은 앵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한 사람의 처음 경험 그래서 그 처음 경험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머지 차례는 나중에 되어질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가리켜서 앵커라 이렇게 행동경제학에서는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을 사시기 위해서 혹은 렌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쭉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부동산 에이전트와 만나실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첫 번째 집으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여러분 모두가 나 빨리 사고 싶습니다. 나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다른 거 딱 거두절미하고 딱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에이전트가 이 사람은 정말 물건을 사려고 하는구나 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에이전트 가지고 있는 그것과 제일 부합되는 걸 딱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자명한 것은 뭐냐면 가격은 비싸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훨씬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죠? 그걸 보면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질은 이 정도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첫인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이전트가 어디로 데려가요? 정말로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하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처음에 보여줬던 집보다는 가격은 조금 낮아요. 퀄리티도 조금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은 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집을 내가 원하는 집 부동산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 꼭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80만 불에 집 이 정도였었는데 70만 불에 이 정도면 야 정말 이 정도면 집이 괜찮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기준이 뭐예요? 처음에 부동산 업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집이 여러분들에게 앵커가 되어서 그 앵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집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대로 낮은 집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교육받은 세일즈맨이라면 매장에서든 집을 팔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 배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100불짜리 보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 갑자기 싸고 좋으니까 이거 사가십시오 하고 한 70불짜리 좋은 거 보여주면 여러분 절대 그거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불이라고 생각했던 앵커가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앵커에 비해서 이 70불은 당연히 퀄리티가 낮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첫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면접시험 보기 위해서 엄청난 청년 실험난 면접시험 보기 위해서 뭘 하죠?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대부분 다 우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면접시험을 딱 할 때 누가 면접관에게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면 일단은 키가 일단은 작지 않고 그리고 얼굴이 못나지 않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면접관에 어필될 가능성이 사실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키가 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랑 이민사회에서도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지 않게 만난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로 만났다든지 혹은 이렇게 저렇게 만난 그 세입자와 이 관계를 만났을 때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다든지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만나고 났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처음에 내가 가졌던 이 앵커가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진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뚝 떠올라요? 거봐 그때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 이게 그때 모습이 첫인상 이게 장난이 아니야. 거짓이 아니야.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앵커가 이게 바뀌어지기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뭐가 반이라고 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왜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은 출발도 안 합니다. 시작이 반인 이유는 뭐냐면 시작을 통해 갖게 되는 첫인상, 첫 모습이 나머지 그 모임의 미래의 절반을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목장이 되었든 혹은 교회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그 단체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지? 여기는 왜 저렇지? 여기는 왜 저렇지? 자, 판단을 한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는 너무 이상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모임에 대한 생각, 그것이 나에게 앵커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다른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임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대한 경험을 가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교우들이 왔을 때,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양으로 만남을 성사시키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지 않아도 뻔하게 그 첫 만남, 첫 모임의 기억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나머지 이후로 되어진 모임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즌생활 2014년 목장이 조금 바뀌었죠? 자, 분명히 그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우, 우리 예전에 목장은 안 이랬는데, 예전에 목장은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이성적이고 냉정한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단지 선행적 경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판단되어진 것 뿐이지, 그게 실질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냉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일환 권사님 목장을 열린 목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항상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고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저 그 기억, 그 기준은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옳은 경험이고 옳은 기억일 수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모였을 때 어떤 경험을 했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모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뭘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쁨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모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죠? 성전에서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어떤 도구가 있는 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였지만 날마다 모였습니다. 또 어떻게 모였어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그냥 쉽게 모이는 게 결코 아니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앵커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사모하고 기뻐할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모임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라면 에이, 목장이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건 이성적인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